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닥터 윤입니다. 지금 미국의 한의학에 관하여 전반적인 소개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미국의 한의시장 현황에 관하여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주별로 좀 상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의 인정 여부와 인식이 한국과 큰 차이가 난다. 하고 그 두 가지 점을 갖다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이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 수단 같은 것들도 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진료 스트레스는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어렵지 않게 나름으로 적응해서 이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 마키 현황이니까 다양하게 더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은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제가 소개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진료 수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너무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건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한국에 있는 이제 한의사분들 또는 의료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냥 살짝 아주 모호하게나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마켓 현황이니까요. 이런 수치는 굉장히, 제가 매거진 같은 거나 뉴스페이퍼 이런 거를 보고 이래도 현실과 조금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통계나 조사 자료들이. 왜냐면 이게 인터뷰를 당하면은 서베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다 자기 속사를 갖다 내 보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수입, 세금,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인식, 사회적인 눈치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료 수가에 관해서 이제 개략적인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는데, 일단 20년 전과 지금을 갖다가 한번 비교를 대강 해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 트렌드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단지 한의사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는 장소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 혼자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 생활비,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 금전적인 거 하나만으로 이제 환율로 딱 바꿔서 계산해 가지고 수입이 이렇다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돈의 가치도 상당히 다르고요. 같은 10만 원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저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금액, 수익 그 자체만 비교하는 건 굉장히 이제 위험천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네,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드려야 되니까 제가 20년 전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003년이 되겠군요. 만약 그렇다 치면은 대략 한국에서 이제 진료수가, 한의사의 진료수가, 양의사의 진료수가는 또 보면은 그 나름대로 과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겠지요. 그 당시도 아마 산부인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이제 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동네 산부인과가 점점 이제
출산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그때 많다고 이제 그 당시로 20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진료 수가가 뭐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차치하고 일단 과별로도 많이 달랐을 거고 지금 시기별로도 많이 다를 텐데 20년 정도 전 이거는 이제 대략 뭐 좀 비교를 해두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23년 전으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23년 전 간단하게 2000년 1999년 또는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 전과 20세기와 21세기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보면은 한국에서 2000년, 1999년 그 당시라 그러면 아마 한 의사의 의료 수가가 대략 1999년 뭐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 한국은 전 국민 이 국민건강보험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들어있으니까 거의 진료비 부담이 거의 뭐 비슷했죠. 본인 부담금이 대략 한 뭐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아마 대략 1999년, 2000년 요 당시로 보면은 진료 수가가 비지당 아마 초지는 좀 높을 거고 재진을 본다 그러면 대략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아마 그 정도 범위가 됐을 것 같습니다. 대략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본인 부담금을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그 비지당 진료 수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지금 이제 2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999년으로부터는 24년이 흘렀는데 그러면은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 1999년 당시는 아마 미국이라 그러면은 대략 뭐 정확하게 제가 통계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미국은 한방에 에큐펑처 한약은 물론이고 에큐펑처 한의사 침에 대한 그 보험 커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아시다시피 보험이 국가보험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회사에서 아무거나 상품을 갖다가 이제 선택하면 그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험 혜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짜맞추기죠.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금액을 월 얼마씩 내는데 여기서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거냐 양방 혜택을 많이 볼 거냐 아니면은 뭐 에큐펑처, 카이로프랙틱, 피지컬 테라피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볼 거냐 프리미엄을 월 납입금을 높일 거냐 낮을 거냐 그리고 이제 그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디덕터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월 내는 그 월 납입금을 갖다가 낮추게 되면은 디덕터블이 올라가겠죠.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야지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디덕터블이라는 거는 디덕터블 설정한 금액까지는 환자 무조건 본인이 다 의료비를 내는 겁니다. 그 디덕터블이 맷되기 전까지는 다 충족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혜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보험 제도도 조금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한국의 뭐 건강의료보험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뭐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은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은 그런데 일단 1999년 당시로 보면은 에큐펑처를 커버하는 보험회사 자체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거의 다 비보험 수가였을 거고 그러면 대략 아마도 그 레인지가 한 아주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대도시에 잘 나가는 그런 한의사를 제외하면은 아마도 대략
한 30불에서 70불 사이 정도 되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예상합니다. 30불에서 한 70불 사이 정도.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그 당시로 봤을 때 1999년 당시로 봤을 때 대략 이제 한국의 한방 의료 수가하고 미국의 한방 의료 수가는 한 2.5배에서 3.5배 정도 차이가 났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략 그 정도. 지금 이제 24년이 흐른 후에 오늘 시점에서 보면은 한국의 진료 수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을 겁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서 비지당 리임버스가 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한 6에서 8만원 정도, 6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는 24년 전에는 다 거의 다 비보험 환자였지만 지금 이제 보험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보험은 이제 페이먼이 작습니다. 작으니까 이걸 비지당 얼마라고 참 내기가 쉽진 않은데 비보험하고 다 합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대략 지금은 그 당시를 옛날 당시를 한 30불에서 한 70불 사이로 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50불에서 한 250불 사이 뭐 그 정도가 이제 보험 비보험 다 합쳐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하한선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군요. 제가 아주 폭넓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민감한 숫자가 돼가지고요. 그 정도 비지당, 그 정도 방문 환자당 이렇게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제가 대략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고가의 진료를 하는 그런 뭐 한의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기 때문에 비지당, 그러니까 초진 말고 이렇게 리턴 비짓을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전체 평균으로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특수진료 이런 거는 또 예외적인 겁니다. 가령 뭐 비만이나 미용침 뭐 이런 걸 하면은 또 비지당 코스트가 또 한정없이 또 올라가겠지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삐어서 오거나 뭐 어깨 아파서 오거나 이렇게 일반적인 관절통 환자들 이렇게 봤다고 치면은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예전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의 진료 수가가 한국에서의 한방 진료 수가가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정확한 숫자는 없어도 하여튼 그 갭이 줄어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고국에 있는 한의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할 만한 동기부여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구 말 맞다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해볼만 합니다. 갭이 줄어도 여전히 미국이 그러니까 진료 수가가 더 높고 여전히 높고 그리고 잘 발굴하면은 의료 마켓에 한의 시장에 상당한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미국이 뭐 한의사의 지위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리임버스가 뭐 안 좋아졌다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는 한국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한국이 너무 빨리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도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지비,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그렇고요. 그때하고 24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아마도 전 국민 개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건강보험료
뭐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아마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그 나라의 그런 그 몇십 년 전 통계하고 비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회의 변화 속도가 한국이 너무 스피디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런 비례적인 이런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비례적인 집값 같은 걸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전에 미국 집값이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나 보고 한국 서울의 집값이 24년 전에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도달했나 보면은 그 비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거는 누구도 뭐 상상 못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가 바로 1999년이 거의 뭐 IMF로 거의 한국이 쫄딱 망하다시피 하다가 살아날 때잖아요. 거의 쫄딱 망하다시피.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은 글쎄요. 타너 스님이나 알았을까? 누가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한국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했다는 그 뭐 타너 스님이나 알았을까? 누가 이렇게 믿기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로 또 헬조선 이런 거 못지않게 헬조선 못지않게 그 탈한국 바람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그걸 다 딛고 일어서서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한의사 여러분들 이제 그만큼 훌륭한 발전된 사회, 복지 사회, 발달된 의료 문화를 일구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화와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수가 부분은 너무 민감한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전에 20세기 말에 그런 그 한국과 미국의 평균 진료비 격차 또는 의료 수가는 이제 국민의 심정도 마찬가지고 의료인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의료인은 내가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입니다. 그게 곧. 그죠?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상상도 못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료인의 그 진료 수입이, 진료 수가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빠르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 미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료비 지출을 말도 못하게 많고요. 미국은 그야말로 뭐 국방비가 3분의 1이고 의료비가 3분의 1인 셈입니다. 미국의 그 미국인의 돈 쓴쓰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의료비에 많이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지금 1999년에서 지금 올해 2023년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를 대강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미국은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가파른 속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료 수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양자 간의 한국 한의사의 진료 수가와 미국의 에큐펑츄리스트의 진료 수가의 갭이 24년 동안 상당히 많이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료 수가를 설명한 김에 이제 보험도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험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오면은 환자를 보면 100이면 100 거의 다 보험 환자입니다. 물론 보험이 안 되는 부분, 뭐 보약 부분 이런 거 말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환자를 보면은 보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요즘은 점점 더 늘어나고는 있는데 보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보험이 있어도 에큐펑처 커버리지가 없으면 비보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국가보험이 아니고 사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 회사마다 보험 상품마다 다 달라요.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를 커버하고 디덕터블이 얼마이고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보험 상품을 크게 보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의료보험 상품을 어떤 회사에서 딱 출시를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커버하는가, 그리고 디덕터블이 얼마인가. 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디덕터블이 3,000불이라 그러면 3,000불까지는 보험회사에서는 킥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0불을 다 의료비를 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보험 혜택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죠. 이제 코페이나 코인슈어런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몇십 불 정도 됩니다. 뭐 10불에서 뭐 한 50불 사이 대략 뭐 그렇게 자기가 코페이먼트를 내게 됩니다.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그 나머지는 그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 개인 회사별로 보험 회사별로 이렇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척 복잡합니다. 무척 복잡합니다. 이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뭐 행정적인 빌링 전문 회사 같은 걸 빌링 전문 회사나 그 전문 인력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보험을 청구해주는 대행해주고 이러는. 미국은 그래서 또 분업이 많습니다. 사유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환자의 종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딱 들어왔을 때 한의원을 딱 들어왔을 때 비보험 환자,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 그리고 이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말고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온 사람들은 또 의료보험이 아니지만은 그걸로 한방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행자 보험 상품 안에는 뭐 비행기가 뜨지 못했을 때 뭐 보상하고 뭐 비행기가 연착했거나 뭐 그런 거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여행지에서 뭐 아팠을 때 병원에 들른 거 그것까지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그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꽤나 많습니다. 환자들 중에 적지 않게 좀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자동차 보험 또는 상해보험 이런 것들입니다. 직장 상해보험 이런 것들. 워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L&I, 뭐 Labor and Industry라고 부르기도 하고, Work Compens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또 자동차 보험은 이제 Auto Insurance, Auto Insurance에서 또 넓게는 그런 거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보험이나 또는 이제 뭐 가게 같대에서 가령 다치는 경우, 넘어져서 뭐 카트에 치여가지고 다치는 경우, 큰 마트에 가서요. 뭐 그런 경우들도 커버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대부분 근데 이제 오로 인슈런스, 자동차 보험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종류에서는 또 건강보험이 아니지만은 건강이나 의료보험이 아니지만은 한방 치료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분류로 보면은 환자가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이 환자의 페이먼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환자를 본다 그러면은 비보험 환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건강의료보험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제 Personal Injury Protection 그런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4가지 분류 정도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환자의 그 진료비 지출 면에서 한 크게 4가지의 분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의 시장 현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남겨놓았던 부분, 진료 수가 부분, 그리고 보험에 관하여 제가 아주 간략한, 아주 대략적인 소개를 하여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뭐 돈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절대적인 돈의 가치도 있지만은 또 상대적인 돈의 효용이나 쓰임새 이런 것도 차이가 많고 또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게 또 많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긴 하죠. 이런 비용 같은 것들에게 수입이 많아도 또 비용 같은 것들도 많긴 하고 그런데 미국에는 또 의외로 아포튜니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발런티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잘 찾으면은 뭐 자기가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없더라도 자기가 배운다든지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든지 이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뭐 국민센터 이런 거 있듯이요. 그런 게 예전부터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굉장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잘 마련된 것이 미국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료 수가에 관한 그런 소개를 간단히 하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시간에는 미국이 이제 한의원 운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의원 운영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점을 갖다가 이제 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진료의 주안점인데요. 진료의 주안점. 제가 진료의 주안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제 진료를 잘 하시는 분, 진료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기만의 그 스타일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학문적인 실력과 그 병원의 성공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학문적인 경지가 높은 분이 임상에서 또는 병용 경영에서 그렇게 크게 큰 성공을 또 못 거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이제 학자적인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근데 학자면은 뭐 교단에 있어야지 왜 임상을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교단에 또 체질이 안 맞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로컬에서 뭐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불치를 해야 되니까 임상을 한의원은 열어놓고 있지만은 거의 학자나 다름없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의원 운영이라는 부분은 꼭 뭐 학문적으로 꼭 뛰어난 분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러니까 각자 다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교단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고 거기에도 학문에 열심인 교수님도 있고 그거보다는 뭐 행정이나 나와서 뭐 비즈니스적인 학교에 뭐 좋은 기금을 펀드를 끌어온다든지 대외 관계를 갖다가 뭐 개선한다든지 또 그런 교수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연구는 안 하고 맨날 사람들만 만나러 돌아다닌다. 아, 그것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관계 쌓아서 그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또 그런 교수님도 필요하죠. 뭐 절에도 2판승, 4판승이 있듯이 참선하는 스님이 있고 그 살림하는 스님이 또 있듯이 학교도 교단도 연구가 체질에 맞는 그런 교수님도 있고 또 행정적인 거를 좀 잘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을 것이고 임상가에서도 임상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명성을 갖다 날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환자는 뭐 별로 못 보지만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책도 쓰고 후학도 가르쳐 주시고
로컬에서 동의보감도 강의해 주시고 상한론도 강의해 주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한 분 기억이 났으니까 좀 소개는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 권순종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공부를 참 많이 하시고 학문이 참 깊으셨고 인품도 훌륭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임상가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환자들 사이에 유명세를 떨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름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조용히 그렇게 학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한의원 운영 이거는 이제 실력이 뛰어난 한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력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병원 노하우,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클리닉 오피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더 적합한 타이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료의 주안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의 주안점. 진료의 주안점은요, 뭐냐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진료 스타일 주안점하고 미국에서의 진료 주안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참 큰 차이점이 제가 볼 때 큰 차이점이 초진의 중요성입니다. 초진, first visit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에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식 스타일이어 가지고 초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좀 빨리빨리 환자를 보고 막 이러는 편인데, 이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부닥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완전히 미국의 현지화가 제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덜 된 것 같은데, 환자를 보면 저는 좀 빨리 보는 편입니다. 빨리 보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좀 그러시면 잘 안 됩니다. 그러시면은 되고 좀 천천히 보는 여유를 좀 가지셔야 하는데, 그게 초진에서는 first visit예요. first visit.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의료라는 게 환자를 보지만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컨택트 하는 것보다는 소아과 보면 그 당시로는 2000년 당시로는 1999년 당시로는 하루에 100명씩 본다 그랬어요. 소아과에서는 빨리빨리 많이 봐야지. 한 명당 이렇게 붙잡고 오래 있으면 5분 이상 있으면은 몇 명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죄다 보험 환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씩 봐야지 이게 병원을 어느 정도 영리적으로 성공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굴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이제 환자 붙잡고 오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의사 시간을 마구 잘 잡아먹지 못하는 분위기였고요. 좀 갑과 을이었죠. 갑과 을.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게 진료를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릴레이션십에 트러스트가 있어요. 이게 신뢰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저 사람이 실력 있고 잘한다, 유명하다 이런 거 이전에 이제 나하고 좀 퍼스널한 그런 교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미국인들 마인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딱딱 뭐 병만 묻고 빨리 누우세요. 침 탁탁 꽂고 탁 나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미스테이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되지.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특히 실력 있고 유명하다는 사람일수록 또 환자를 좀 가볍게 보기가 쉽습니다. 빨리빨리 보고 뭐 쓸데없는 말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런데 미국은 첫 단추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진료실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 만약에 살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는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일반 사회생활이나 행정 업무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하나 보는데도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워 놓으면은, 가령 뭐 여권이나 비자 문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은 내내 고생합니다. 거기 가도 어지간해서 그 사람들이 그 태도를 잘 안 바꿔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근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은 의외로 쉽게, 상당히 수월하게 술술 많이 풀려나갑니다. 그럼 무사 패스 막 이런 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뭐 미국이나 이렇게 허술한가 싶을 정도로 술술술 그냥 막 지나갑니다. 뭐 마치 표검사도 안 하고 차 태우는 거나 비슷합니다. 뭐 검표도 잘 안 하고 KTX 뭐 이런 거 태우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나는 확실히 표를 사고 깔끔하게 정직하게 표를 사고, 이거 그 KTX 1등석에 타는 신사라는 걸 딱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신뢰를 갖다 심어줘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게 딱 안 되면은 내내 그 사람만 추구하고 검표를 합니다. 검표를. KTX 탈 때마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가방 검사 다 하게 되고요. 그런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상당히 잘 꿰야 되는 게 미국 사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문화의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화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만이 아니라 관공서 일, 뭐 여러 가지 부닥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뭐 은행 일 같은 거 볼 때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한국이라고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왜 이런 팁 같은 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인식, 그 편견, 인식이나 편견 이런 게 이제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또는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적이고 이성적으로 일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첫 단추라는 건 그거하고는 상반된 문화입니다. 첫 단추 문화는요. 만약에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법치주의적이고 이제 규범적이고 막 그런 사회라면은, 뭐 first impression이나 첫 단추 뭐 이런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언제 가도 똑같은 fair한 대접을 할 거니까요. 그런데 미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주의, 규범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 하고 미국 실생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범주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용주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인식은 상당히 그 본뜻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실용주의, 법치주의, 규범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통하는 장면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를 막연하게 고지고대로 내 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규범적이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요, 상당히 우리 눈에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보일 만큼, 소위 찍혔다 그러잖아요. 찍혔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보일 만큼 일이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자, 그래서 첫 단추가 진료실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볼 때
저는 이제 재진이나 초진이나 시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참 반성할 부분인데, 한국에 있는 아마 뭐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데 좀 많이 좀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아, 미국은 그래도 뭐 진료실이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한국은 침대를 쫙 깔아놓고 더 바쁜 선생님들은 침대 쫙 깔아놓고 쭉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그 룸 안에 침대가 뭐 8개 있다 그러면 8개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또 뽑을 때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환자 들어가면 또 쭉 한 바퀴 돌고 이러면 뭐 초진이건 재진이건 뭐 한 침대에 붙어서 뭐 얼마나 오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그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진에는 치료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신뢰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낫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 이제 터득한 이치입니다. 터득한 이치입니다. 미국 생활의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의료가 달라서 뭐 그렇다는 것보다는 뭐 어느 나라 의료라고 뭐 진료가 초진인들 안 중요하고 뭐 재진인들 안 중요하겠습니까? 다 나름으로 최선을 다 해야죠. 다 해야 되지만은 그 포인트, 그 맥, 그 밸런스, 주안점 이런 거는 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그 국민에 따라서요. 그 민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한국인 교포보다는 미국인 같으면은 특히 초진에는 뭐 의료적인 지금 의료적인 초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셜 미팅의 첫 만남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쌓는 시간이다. 하면은 내 의료 기술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첫 만남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의료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지 의사와 환자로서 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로서 그냥 신뢰만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뭐 병을 잘 고치건 뭐 그 순간에 이제 병이 차도가 뭐 크게 보이지 않던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더 이 환자가 계속 나에게 단골 환자, 고객이 될 것인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료의 주안점 두 번째로 가면은 진료의 주안점이 두 번째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잘 아시겠지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어, 대표적인 것이 의료사고 문제죠. 이제 1999년이라 그러면은 의료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한 많이 부각을 된 경우가 드물고 또한 이제 그 환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당시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감이 갈수록 이제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또는 어, 의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은 당연히 선진국이기도 하고 의료 문화가 더 발달된 더 발달된 곳이니까 당연히 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더 중요하죠. 진료보다 진료 잘하는 것보다 의료사고를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봐도 그렇지만 그런 거죠. 묘수를 찾는 것보다 악수를 두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둘 다 잘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러면 이제 바둑 구단 초고수가 되는 거죠. 근데 바둑 기사들 보면 알겠지만요. 8단 9단이 돼도 여전히 자기 스타일은 못 버립니다. 8단 9단이 되면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면 자기 스타일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의 초고수가 돼도 묘수에 능한 고수가 있고 악수를 잘 안 두는 고수가 있습니다. 이창호 같은 그런 아주 침착한 수를 꾸준하게 두어가는 그런 고수가 있고 이세돌처럼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내는 그런 고수들도 있습니다. 뭐 구단이라고 해서 신의 경지에 오른다고 해서 자기 스타일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의료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 묘수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악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묘수가 빛을 발휘하는 경우가 더 임상에서 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내가 추나를 잘한다 칩시다. 그럼 하다 보면은 뭐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뭐 척추 사고 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뭐 한두 건이 나더라도 내가 그 추나 기술을 잘 써가지고 환자를 병을 많이 고쳤다 그러면 그 유명세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문도 많이 나고 환자가 구름처럼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 문화가 오래되고 이제 많이 발달한 곳에서는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유명해지고 이렇게 잘 치료를 하더라도 한두 명이 이 척추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그 리스크로 인하여 뭐 레피테이션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경영에 있어서 아주 큰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위험 관리가 이제 그 명성 구축보다 환자를 많이 잘 봐서 유명세를 떨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부작용이 많죠. 이런 게 이제 방어 진료로 나타나게 되죠. 방어 진료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자기가 책임 안 질 만한 방어적인 그런 진료 스타일로 점점 변하게 되죠. 물론 꼭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환자의 진료 기간이 늘어나고 진료 비용이 늘어나고 방어 진료 위주로 사회로 간다 그러면 의료 문화가 전반적으로 방어 진료적인 그런 의료 문화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환자의 치료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서만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고 이제 많은 검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전문가에게로 다른 스페셜티에게로 이렇게 리퍼럴을 자꾸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비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그런 의료 문화의 사회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은 다 우리들은 뭐 의료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뭐 그것도 무릅쓰고 하겠다 이러면 이제 뭐 이 시대의 이재마가 되는 것인데요. 이 시대에는 21세기는 영웅이 나타나기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웅은 리스크를 무릅써야지 영웅이 되는 건데 21세기는 안타깝게도 영웅이 출현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또 깊이 있는 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뭐 어느 사회인데 의료사고 좋아하는 반길 환자나 의사는 없죠. 의료사고를 반길 환자나 의사는 없지만은 의료 문화가 발달된 곳, 미국 같은 선진국, 그리고 법률이 발달된 곳, 뭐 이런 곳에서는 의료사고의,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진료 스타일에 꼭 참고를 하실 만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이건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예,
reputation management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명성 관리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세 번째로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환자의 리뷰입니다. 리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뭐 이거는 이제 구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온라인 미디어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그런 평가들이. 근데 이게 평가라는 게 옛날에는 리뷰 같은 게 사실 금기시 많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리뷰한다든지 학생이 교수를 갖다가 평가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좀 건방진 일이었습니다. 이게 교권이었잖아요. 뭐 선생님이 교수님이 뭐 어떻게 가르치건 물론 뭐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교단에서 뭐 술 냄새를 풍기다 뭐 그러면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야 문제가 되겠지만은 진짜로 교수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치든 뭐 어떤 교재로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가르치든 또 심지어는 뭐 회초리를 때려서 가르치든 뭐 사탕을 선물을 주면서 가르치든 그거는 그 교수의 뭐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전혀 불가터치, 노터치 영역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는 학생도 교수를 평가하니까 교수도 학생들한테 아부를 해야 되게 생겼지요. 의사도 환자한테 리뷰를 당하니까 평가를 당하니까 환자한테 예쁘게 보여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시대가 21세기 리뷰 시대입니다. 리뷰, 평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자 리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뭐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양반을 갖다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환자도 있지만 틀림없이 싫어하고 실망하는 그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리뷰가 좋은 의사라고 해서 훌륭한 의사라고 해서 그 싫어하는 환자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잘 효율적으로 뭐 관리하냐 이런 거는 좀 비즈니스적이고 커머셜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제가 그냥 비유로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서 어떤 비유를 제가 드리냐면은 만약에 고국에 계신 분들이 뭐 실제로 오셔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냥 상상만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시더라도 내가 상상으로 한의원을 열었다 칩시다. 미국에다가 또는 실제로 열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 떼돈을 보고 거대한 성공은 뭐 아니더라도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다해서 아무리 학문을 좋아하고 뭐 자기가 다른 걸 잘한다 그래도 최소한 한의원 클리닉을 오픈했으면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래도 굴러가야 되니까. 뭐 끝내주기 좋은 리뷰는 아니더라도 유지하는 요령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갖다 하나 들어드립니다. 이제 중식당, Chinese restaurant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요. Chinese restaurant. 이 사람들이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중국, 차이나 이제 본토에서 메인랜드에서 이제 이쪽으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셰프입니다.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걸 했냐면은 대략 아마 저희 직원 중에 이제 그 중국인 직원도 있습니다. 미국인 직원, 중국인 직원, 뭐 한국인 직원인데 중국인 직원이 이제 참 좋아하고 자주 가던 그런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있다 그래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중식당이 중국인이 오면 입맛에 맞겠습니까? 완전히 한국화된 그 중국 식당이니까 화교가 만든 식당이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중국 본토인은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도 차이니즈 레스토랑들이 차이니즈들이 별로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그다지 많이 없죠 사실은. 근데 그 레스토랑은 차이니즈 레스토랑은 그 중국 본토인이 참 좋아하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참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니즈한테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습니다. 진짜 훌륭한 요리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오센틱 퀴즈를 갖다 소개한다. 아주 오센틱 퀴즈. 차이니즈 중국 사람 치고도 중국 요리사 치고도 아주 훌륭한 요리사다. 요리사도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수가. 아주 훌륭한 요리사다. 정말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중국 본토에 있어도 그 쟁쟁한 요리사들과 겨룰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아마추어들은 그냥 9급부터 1급이라 칩시다. 요리의 아마추어들은. 프로는 1단부터 9단이라 칩시다. 그러면 대략 한 5단 이상, 한 5단, 6단 이상은 프로 중에서도 상당한 실력자다. 막 이렇게 봐준다 칩시다. 그러면 본토에서, 차이나 메인랜드에서 한 6단, 7단 정도 되면은 그 메인랜드에서도 상당히 실력 있고 성공할 만한 대단한 요리사입니다. 대단한 요리사. 그 정도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왔다. 그럼 잘하면은, 야, 미국에 와 있는 그 중국인들은 굉장히 고맙고 반갑고 그 일을 알아보고 높이 쳐주겠죠. 그 요리사. 그리고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갔다. 근데 가서 하는데요. 정작 미국의 리뷰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게 뭐 옐프 또는 뭐 구글 뭐 이런 리뷰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리뷰를 잘 쓰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왜냐하면 미국 사이트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남겨도 뭐 중국말로 몇 말 남겨놓습니다. 따이하오 뭐 이렇게 흔하오 뭐 이렇게 뭐 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리뷰를 남길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제 입맛에는 덜 맞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이 멀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훌륭한 요리를 가지고 와도 리뷰가 별로 안 좋게 됩니다. 리뷰가. 그 리뷰가 안 좋으니까 뭐 중국 사람들만 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다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점점 비즈니스가 내리막길에 들어가게 되죠. 리뷰가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자, 요게 이제 훌륭한 요리사가 미국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첫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중식당은 굉장히 음식을 잘해요. 그 중국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갑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요리 식당에 가서 요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요리를 보기는 보는데요. 서비스나 위생, 화장실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걸 걸고 넘어집니다. 아, 서비스가 형편없고 불친절해. 화장실이 더러워. 뭐 이렇게. 그러면 평점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도 점점 내리막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훌륭한 요리사를 좋아하는 단골들이 있다 그래도 그 단골만으로 몇 명만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게 큰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훌륭한 요리이긴 하지만 현지인 입맛에 맞는 요리가 아니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훌륭한 요리이고 현지인 입맛까지도 뭐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맛이라 할지라도 맛 이외에 요리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부실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큰 점인데, 자, 이게 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거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세대 한의사이고 신세대 국민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24년 전만 하더라도 맛집을 찾아가면요, 한국에서도 맛집을 찾아가면 오래된 맛집에 줄 서 있고 그런 데는 실내가 개판인 데 많았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제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뭐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엄청나게 큰 뭐 돼지갈비집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들어가니까 실내가 엄청나게 큰데 바닥이 흙바닥이었어. 바닥이 그 인테리어도 안 된 그냥 바닥이었어요. 뭐 드럼통 같은 거 많고 그 맛집에 막 줄을 서는데 뭐 그런 게 뭐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는 위생하고 뭐 다른데 이게 꼭 뭐 장갑 끼고 뭐 바닥이 반질반질하고 뭐 저물 다 죽이고 뭐 그래야 뭐 위생이가 아니고요. 뭐 먹을만 하면은 뭐 되는 정도였으니까요. 뭐 바닥이 뭐 흙바닥이고 뭐 바닥에 이게 대리석 바닥이 아니어서 뭐 구역질 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구역질 할 정도의 사람이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맛집에는 줄을 섰어요, 이렇게. 지금도 중국에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 뭐 이런 데 말고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그런 전통적인 훌륭한 맛집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하다는 의미가 뭐 돈 벌어가지고 그런 데 치장하는 데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 개발하고 훌륭한 요리사한테 대접을 해주고 요리사한테 뭐 대접을 해주고 좋은 재료를 구입하고 뭐 그런 데 돈을 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21세기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은 똑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약간 카즈마틱한데 약간 화장빨이죠. 이런 데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 원을 가지고 돈을 쓰는데 9,000원을 갖다 좋은 재료를 사는 데 쓰고 1,000원을 갖다가 그 뭐 포장하고 그릇하고 뭐 이런 데 쓰면은 그 훌륭한 요리잖아요. 그 만 원을 투자하고 만들어진 그 요리가 손님 상에 올려놓은 요리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6,000원을 재료 사는 데 쓰고 그럼 재료 퀄리티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4,000원을 갖다가 아니 5,000원을 합시다. 5,000원을 갖다가 재료 사는 데 쓰고 나머지 5,000원을 좋은 그릇과 좋은 포장지, 좋은 테이블복 이런 거 사는 데 쓰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리뷰가 좋고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요 두 번째 그 예는 첫 번째 이제 음식의 오센티시티 말고 두 번째 요 예는 이 실용주의와도 굉장히 그 밀접한 그 첨예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practical, pragmatism적이다 뭐 이런 거 실용주의적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실용주의적인 거 맞습니다. 미국이 실용주의의 나라입니다. 창의성이 높고요. 이게 형식에 덜 얽매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실용주의 같으면 우리는 돈을 10,000원 내면은 이 만 원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을 때 이 안에 훌륭한 음식에 이 돈이 10,000원이 쓰이는 게 뭐 10,000원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음식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건물의 임대료, 인테리어, 뭐 포장지 이런 게 다 이게 10,000원짜리 음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치킨 하나를 산다 그러면은 그죠? 치킨 하나를 산다 그러면은 그 포장지 그 음식을 만든 그 가게 임대료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게 인테리어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고기 음식 자체의 그에 해당되는 주어지는 포션 돈이 적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 좋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10,000원이 안 되니까 10,000원보다 훨씬 초과할 테니까요. 똑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10,000원짜리 닭 한 접시를 사 먹을 때 자 그러면 실용주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륭한 닭 요리가 오고 나머지가 좀 부실해야지 이게 실용적인 국민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닭 요리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 포장지나 이 당뇨를 만드는 그 건물 인테리어, 뭐 바닥 등,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 뭐 이런 데에는 조금 뭐 소요 비용이 적어야지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실용주의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청바지 입고 털을 입고 올라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실용주의적이어서 이 사람들은 뭐 격식 같은 것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주의, 프론티어 정신, 도전 정신, 창의력, 창의 정신,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바른 인식은 좀 한참 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그 환자 리뷰에 관해서 관해서 그 중식당의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영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식당 비즈니스나 의료 비즈니스나 요 부분에서는 똑같은 이치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의료는 비즈니스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료는 뭐 영업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좀 고상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도 마켓이라 그러고 비즈니스라 그러고 다 일반적인 그야말로 냉정한 자본주의 시장이 밥상 테이블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올라옵니다. 미국에 오면. 요즘 이제 한국도 젊은 분들은 그렇게 의식이 많이 진화되었을 거라, 변화되었을 거라, 뭐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이제 터부시했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돈 얘기도 스스럼없이 하고 많이 당당해졌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팩트 반, 난 팩트 반이지만 어쨌든 그 본토 요리사가 한 그 훌륭한 중식당은 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미국에서 그 우리 마음과 그런 중국인의 그런 마음과 달리 일부 그 소위 말해서 소수의 그 인정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정해주는 저 사람 정말 실력자다, 정말 실력자다 이렇게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는 본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에 또 불구하고 안타까운 그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어렵게 미국으로 진출해서 이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해서 훌륭한 식당을 오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차이나 본토로 되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적지 않은 한국의 한의사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와서 판을 펼쳤다가 다시 한국으로 리턴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뭐 아주 작은 뭐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한국으로 리턴을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렇게 안 되어 본 경험, 이렇게 말아먹은 경험을 가지고 한국으로 리턴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이제 큰 시장에 좀 포부가 있는 한의사분들은 여기서 뭐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여기서 영원히 또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또 한국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서 또 금의 환향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할 때 미국에서 또 한의원을 하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 또 한의원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또 미국에서 또 한의원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 또 시야가 넓어진 덕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3의 사업.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뭐 진단 상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DNA 뭐 체질 검사 사업 뭐 이런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은데 단 이 한의학 미국에서 한의원을 오픈하고 나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충분히 좀 좋은 괜찮은 경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한의를 새로운 한국의 한의를 다시 하시든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Chinese restaurant 이렇게 예를 든 것은 그 참 훌륭한 셰프였는데 참 훌륭한 셰프였는데 차이나 본토에 들어가서 다시 요리사 그때 요리사 6단으로 왔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6단, 7단, 8단까지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6단으로서 뭐 그렇게 대잡을 미국 사람들이 요리사 6단을 갖다 몰라본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안 좋은 경험 내가 안 좋은 실패한 이런 기억을 가지고 본토로 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명령뿌리를 내리든 아니든 한번 요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Chinese 퀴즈 셰프든 아니면 이스턴 한국의 한의사든 여기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얼마든지 미국 주류인들을 상대로 좋은 사례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그런 히스토리, 그런 커리어에 흠결이 가지 않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한의원 운영,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 첫째로 이제 진료 주안점에 관하여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초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다. 의료 사회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의료 사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 리뷰 관리 면에서 신경 쓸 점을 갖다가 비유를 통하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